네, 이제 2021년 정책 공공외교 포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제개발협력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공공외교 이론과 이슈에 대한 연계와 기여라는 주제로 전 코이카 이사를 지내시고 현재 한국공공외교학회 소통위원회 이사님으로 계시는 송진호 이사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송진호 이사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점심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독특한 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먹던 그 스테이크라는 양식 메뉴를 일본식 도시락처럼 한 번에 배달해가 먹어보는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공공외교학회가 주관하는 2021 정책 공공외교 포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국가개발협력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공공외교 이론과 이슈에 대한 연계와 기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는 두 분의 발제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균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 온라인 참여하시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사님, 안녕하셨어요. 코이카를 관둔 지 저도 7개월째 돼 가는데 아직 얼굴도 못 봤어, 그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어대학교의 이재묵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진행 순서는 두 분 발제자가 20분씩 발표를 해 주시고 저희 세션의 토론자로는 사이버대학의 권구순 교수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최준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토론자에게는 10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제목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 신데믹이라고 그러셨네요. 코로나 신데믹과 신공공개발 외교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김태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자료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또 우리 송전 이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그 팬데믹과 앞으로의 이제 공공외교, 특히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주제인데요. 근데 고민 끝에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신데믹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하나와 그리고 공공외교, 뭐 국제개발협력 외교, 뭐 아니면 뭐 평화외교 이런 다양한 어떤 외교라는 앞에 붙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외교들이 하나의 협력 외교라는 것으로 이 통합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큰 하나의 주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협력 외교라고 했을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어떤 협력 외교가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큰 주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외교와 국제개발 협력, 특히 OD를 통한 다양한 개도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랩을 할 때도 래퍼들이 앞에 이 라임 같은 거 맞추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과 신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인데 하나는 이제 팬데믹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주체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커다란 위기 상황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리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신협력 외교의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거버넌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뭐 이런 코로나 수치 뭐 확진자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해석들은 뭐 다양한 지금 일종의
시사성을 띠고 있는 칼럼들이나 그리고 이제 논문으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그냥 그 헤딩만 따겠습니다. 그래서 뭐 BC, AC 부분들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충격이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 잠깐 논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스탠다드 시빌라이제이션, 그 영국 학파가 주로 얘기하는 그 문명의 기준 내지 표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전략 정쟁이 미중 간에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첨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갈라지고 있는 일종의 진영에서의 한국의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국제개발협력이라는 ODA라는 큰 틀을, 그리고 외교, 공공외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일종의 협력외교라는 틀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배경이고요. 그리고 민주국가로 회귀한다, 내지는 뭐 새로운 글로벌리즘 대두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워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민주주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몽주의죠. 특히 이제 글로벌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남반구를 계몽하고 사회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생태학적 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시장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리엔탈리즘, 옥시덴탈리즘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프레임인가? 라는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그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뒷부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어서 넘어가면요. 오늘 왜 신데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냐면 사실상 신데믹이라는 단어는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1995년 그 미국에 있는 의료 인류학자가 처음에 개발한 단어인데요. 신이란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이고 뭔가 복합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팬데믹은 사실상 그 보건 위기가 굉장히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이라는 문제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어떤 이슈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이고, 신데믹이라는 것은 팬데믹, 그러니까 보건 위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위기들과 지금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사회에서 내 위치가 뭐 스테이터스에 따라 가지고 이 팬데믹의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원화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종합적인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건 위기에서 제한된 팬데믹이 아니라 인간, 동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신데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요로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많이 이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뭐 그 저희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결합이 되고, 특히 지금의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동물에서 이게 옮겨졌기 때문에 소위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들, 인간에 의한 동물계 파괴, 환경 파괴에 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앞으로 저희 인류가 이 겪어야 될 위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위험 사회라고 불렸던 논의들이 이제는 글로벌 위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사회학적인 컨셉하고도 연결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배경으로 따지자면 포스트 코로나 이제 문명 기준에 대한 경쟁인데, 위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위의 사진은 이미 다 익숙하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번에 G7 영국에서 코너월에서 있었던 회의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4개의 국가가 인바이트 됐는데, 그중에 인도가 이제 코로나 창궐 때문에 모리 총리가 참석을 못해서 총 이제 10개 국가가 지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그 결정 사항은 뭐냐면, 소위 그 B3W라고 하는 Build Back Better World라고 하는 이제 표현, 더 나은 세계 재건이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대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계획을 하고 이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개도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G7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참석한 세계 국가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인볼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1대1로에 대응하는 하나의 그 글로벌 북반구의 그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면 이건 중국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G7 회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난하는 어떤 비판하는 그런 성격이 담겨진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국가를 상징하는 이제 동물들이 나열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인도는 참석도 안 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D10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 그 중국 방식 어떤 가치 외교 내지는 백신 외교에 대한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남반구를 대표하는 일종의 헤지모니를 장악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국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입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1대1로에서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 아마 다 아시는 그런 부채 문제, 협력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소위 얘기하는 1대1로 2.0을 2019년도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의 백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협력 외교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뭐 반중국 정서가 팽배하다. 그리고 뭐 마스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작년 2020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서구와 그 중국 간의 어떤 이게 물리적인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치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런 그 골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부활이냐, 이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성곽지대로 돌아간다 내지는 민족국가가 하나의 해결책이다. 결국은 백신의 공급이라든가 방역은 결국 국가 정부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기댈 수밖에 없다.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내지는 WHO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라져버린. 그렇기 때문에 백신 공급망의 독점을 넘어서 글로벌 공공재로 어떻게 백신이라는 것을 전환시킬 것이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민족주의로 부활 내지는 또 회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본질적인 하나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보시면 이건 뭐 백신 전 단계인데요. 전 단계의 어떤 그 방역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면 G7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G7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전락하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가다. 민주주의 하나의 범주 안에서. 반면에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싱가포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인데, 중국은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을 했다라 본다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프레임보다는 다른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다른 프레임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역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민주주의와 방역에 대한 성공적인 어떤 경험, 이 결합된 국가들이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후보자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시민사회나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얘기인데, 기후환경 문제로 둔감한 국가에서 이제 디커플링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시민사회가 글로벌 차원에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지만 비대면 내지는 뭐 언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언택으로 전략화할 것이냐, 디지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로컬 생산 양식의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에서 나온 이런 질병들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회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냐. 결국 로컬 단위에서 생산된 직거래 내지는 사회적 기업 아니면 사회적 경제, 생협,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살고 있는 부유한 일종의 계층이겠죠. 부유한 어떤 그 사회적 집단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바로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를 직거래하면서 이런 로컬 단위에서의 어떤 그 생산 양식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팩터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주체들이 계속 등장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입지,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위치 선정이 굉장히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글로벌 펀드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뭐 가비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글로벌 펀드가 있는데, 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혼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것들의 그 재정 구조가 뭐 일개 뭐 코이카나 자이카나 이 국가 단위의 어떤 그 에이전시 아니면 이제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재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까지도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가비한테 그 도네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통합해서 그 전체 그 양을 보면 규모를 보면 스케일이 어떤 경우에는 국제기구보다 훨씬 큰 그리고 많은 양의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제 NGO는 뭐 옥스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글로벌 그 국제 NGO들이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이제 활동에 대한 범주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안적 세계 시민 사회가 구축이 돼 있었지만 그게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월 소셜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월 이코노믹 포럼에 견지하는 일종의 시민사회 플랫폼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어떤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기업, 특히 민간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공헌.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ESG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그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민간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공헌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적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자면 이것도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WHO가 무기력하게 그 코로나19에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이제 회원국 지위를 뺐는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좀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도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스 같은 경우에 중국이 최초 보고한 이후에 WHO가 공식 확인한 기간이 63일인데 이때도 늦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4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WHO가 무기력한 대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요게 오른쪽 그 두 번째인데요. 재정의 어떤 그 독립성이 아니라 종속성이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유엔 기구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제 펀딩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어 펀딩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난 코어 펀딩이라고 합니다. 코어 펀딩 같은 경우에는 도네이션 아까 뭔가 돈을 지원을 받으면 WHO나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국제 기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난코어 펀딩은 사실상 이어마크가 붙여 들어오기 때문에 유엔 기구는 일종의 그 이거를 이행하는 그런 기구로 전략하게 되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하는 도너가 이 돈이 어디 쓰이고 얼마만큼 쓰이고 기간들 설정하고 어느 섹터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에 대한 그 쓰임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자유롭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WHO는 지금 85%가 난코어 펀딩이고 WFP 같은 경우 거의 95%가 난코어 펀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 때 WHO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투입할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계획할 필요가 있고 이 계획은 과연 누가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규범에 대한 얘기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 규범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전략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한 면만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 재정적인 종속 상태가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책무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포스할 수 있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그리고 규범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기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젠다 세팅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은 갖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강제 집행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WHO 재정 구조를 말씀드렸던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자체가 난코어 펀딩으로 실질적으로 WHO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 유형이 WHO가 쓸 수 있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좀 BRI 중심으로 남반구 원주와 양자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이 지금 지도 매핑은 지금 독일의 한 연구기관이 만든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지금 그 1대1로 중심으로 중국이 지금 원조를 하고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이고 원조 양식에 대한 모달리티에 대한 이거 일종의 정리된 그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1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5가지의 다른 어떤 백신들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남반구에 있어서 백신 공급망, 특히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중국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G7이 선포한 B3W가 어떤 방식으로 이 대결 구도를 만들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뿐만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맞닥뜨릴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실질적으로 국제기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수장을 얼마나 좀 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인데요. 이거는 중알고에서 나온 거고 이 이후에도 더 지금 중국이 수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기구 리포트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작년에 경고를 했던 겁니다. 보건 위기가 터졌고 이거는 2021년도에 넘어가면 식량 위기로 불거진다는 것이죠. 점점 이 위기라는 범주가 보건뿐만 아니라 식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지구상의 발전의 위기로 넘어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데믹이라고 표현했던 앞불에 나왔던 거와 일맥상통하다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보건만의 대응이 아니라 총체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확장해야 되고 이걸 전략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적인 이슈 연계라는 것이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어떤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개될 이런 위험에 대한 이 확장도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저희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시간도 꽤 지난 것 같아서요. 신협력 외교 한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협력 외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외교, 평화외교, 어떤 외교, 그리고 국제개발 외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다른 어떤 방식의 외교인가 꼭 그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네이밍을 붙이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계될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 네이밍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걸 하나의 통합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큰 틀에서 협력 외교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특히 한국 같은 중견국의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 좀 고민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자협력 규칙과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정적인 뭐 종속성 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책무성의 부재 이런 얘기들 누군가 꺼내야 되는데 누가 꺼낼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균주를 선포한 G7이 그 방역에도 다 실패했는데 과연 이러한 그 일종의 그 리스트머스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방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중견 국가들이 이런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안을 해야 되고요.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뭔가 이제 확장성을 가져서 서로 논의하고 이게 규범화되는 그런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한국 같은 중견 국가가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괄적 관여의 인터페이스 강화라고 제가 썼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가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공외교에서 거의 시작해서 끝나는 듯한 느낌이어서 우리가 한국에 갖고 있는 동맹이라는 것은 과연 공공외교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아니 지역 수준에서 협력 어떻게 보면 소다자 외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자 어떤 협력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상호 강화시키지 않으면 한국이 아무리 글로벌 무대에서 규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뭔가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의 어떤 동맹 구조 때문에 동맹에서 얘기한 어떤 굉장히 국익적인 사고들과 만약에 연결시켜서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 그리고 지역 협력, 다자 협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합성을 띌 수 있는 전략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김태환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적 가치 규범, 그게 뭐 보편적 가치가 되든 적극적 평화 내지 인간 안보, 뭐가 되든 간에 이슈 영역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신담학 정책 같은 경우에 봐도 공공외교의 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가 필요해서 경제협력을 하나 보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도 들어가고 있지만 공공외교가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국익보다는 중도적 가치 규범을 포방하는 하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샌드 프레임워크 이런 건데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다자는 뭐 믹타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플랫폼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전력화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믹타도 앞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포괄적 관여 인터페이스 강화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합적으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민주를 공유하고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넓게는 독일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중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지금은 또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간단한 그림인데요. 뭐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빠져 있고 1대1로 해서 다양한 지금 연결 구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분리된 네트워크라는 게 트럼프 때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 들어와서 G7 중심에 B3W가 있고 1대1은 2.0으로 개편이 됐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사실 1대1로나 B3W도 다 인프라 중심의 어떤 그 개발 협력 크게 넓게 보면 개발 협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이 과연 인프라를 가지고 이 두 양쪽에서 뭔가 선택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린 유상원주 중심으로 한국이 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무상원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굉장히 좀 통합적인 그 수준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의 그 사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나 프레임워크는 아까 제가 한 6가지 그 친협력 외교 중에 하나의 포인트로 잡았는데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냐면 사실상 제나 프레임워크로서 샌드 프레임워크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일본의 이니셔티브로 쭉 발전해 왔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샌드 프레임워크 안에 빠져있다기보다는 그 약한 부분이 결국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해 관리 그리고 자연재해를 어떻게 보건력, 리질리언스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서 최근에 일본이 이러한 샌드 프레임워크의 리더십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한국은 한국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고 일본과 공유하고 이거를 하나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계기로 저희가 협력 외교의 하나 틀로 잡고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유는 샌드 프레임워크와 SDG가 2015년도에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큰 하나의 글로벌 규범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고 또 같은 해도 캅21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금 그림상으로 보여지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연결된 프레임워크 안에 어떻게 지금 한국의 경험을 녹아낼 수 있는가가 하나의 앞으로의 우리 전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은 개방형 방역 모델, 특히 방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했던 어떤 조건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명 기준이 지금 양대, 미중 간의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일종의 제3의 길을 찾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한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작은 어떤 주제들은 공공재라는 것, 특히 이제 글로벌 공공재 신종 감염병 해법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정당성, 리스머스를 보유한 국가가 한국일 것 같고 한국이 이러한 이유는 일종의 민주주의와 성공한 방역이 서로 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국가이고 이런 국가들이 중견 국가가 많기 때문에 중견 국가들이 같이 라이크마인드 컨트리들이 모여서 협력 관계를 확장한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충돌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한 지금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들, 이게 기존의 아주 전통적인 국가의 어떤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글로벌 펀드라든가 NGO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공공외교라고 쓰고, 자, 우리 김태균 교수님의 정리를 하라 그러면 공공외교라고 쓰고 글로벌 거버넌스 인게이지먼트라고 일자라고 저는 이 얘기가 읽혀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양자를 넘어가는 다자주의, 멀티라터리즘에 관한 강조점도 있었고, 신데믹이란 것이 단순한 기존의 문명을 땜빵해서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명을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Great Reset을 얘기했고, 이번에 G7에서는 Build Back Better를 얘기했고, UN 사무총장은 We want back to normal as normal is not normal. 우리가 알던 노말이 더 이상 노말이 아니더라라는 데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공공외교를 우리가 지금 공공외교 모델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공외교란 거는 탈식민해야 되고 탈냉전에서 나온 것이 공공외교인데, 실제로는 식민과 냉전 국가폭력의 부산물로서 전략으로 쓰여졌던 공공외교를 우리가 지금 받아온 것은 어떨까라는 데서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을 건데 이따가 또 토론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이재묵 교수님,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공공외교를 이건 다학제적인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조기숙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보면은 아까 저희 점심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외교가 전공은 아니거든요. 국제정치학이 전공은 아닌데 저도 이제 미국 정치나 정치 과정, 정치컴 이런 걸 공부하고요. 우리 조기숙 교수님도 저랑 백그라운드가 비슷한데 보면은 이 공공외교란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외교 분야를 많이 공부했는데,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외교를 공부하던 그 국제정치학자들 외에,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 비교정치, 지역정치, 정치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 왜냐하면 이제 국내 정치나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 외교라 그러면 아무래도 외교사를 하시는 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정치학자들 아니면은 국제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인적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치학에서도 국내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PR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학문의 장을 열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흥미로운 분야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쪽을 정리하게 됐고요.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런 걸로 하면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어떤 거를 할까 제 생각을 했었는데, 2달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오리지널 리서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정치 과정, 국내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공공외교와 외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제정책 접근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공공외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어떤 물음을 갖고 그거를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하나 일종의 리뷰 페이퍼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갖고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보면은 다양한 백그라운드,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야로서의 공공외교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후반부에는 그 중에서 특히 정치학자들 못지않게 가장 활발하게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계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공공외교 연구를 국외랑 국내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이따 저희 이제 4시에 패널에도 참여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멜리센이 정리한 것처럼 공공외교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단순히 이제 주체 대상 수단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정무외교는 차별화되고, 또 보면은 대중들이 많이 관여하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의 백그라운드를 가신 분들이 공부하는 분야도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이라는 부분 여기 보면 제가 각조에 써놨는데, 김상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면은 공공이라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랑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여론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외교나 이런 부분들이랑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하고요. 과거의 외교는 굉장히 보안성이라든지 비밀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보면은
그 미디어, 언론 보도, 그다음에 여론, 대중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공의견은 그 해외의 공중들, 포린 퍼블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보를 해외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는 소스로서의 하나의 뭐 미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미디어는 어떤 효과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는 보면은 그 전통적인 TV나 라디오 등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공공의교가 어떻게 수단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그 3페이지 여기서 보면 그 챕터 2, 그러니까 6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교의 학문적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면 결국은 공공의교가 저희가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게 민주화, 그다음에 그 정보화, 그다음에 세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그 인게이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여론과 미디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교사가 중요하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딩, 그리고 PR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학, 그다음에 사학, 그다음에 마케팅은 뭐 그 기존의 커뮤니케이션학뿐만 아니라 그 경영학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죠. 그다음에 그 뭐 홍보학이나 그 공중관계로 번역하고 있는 PR, 그다음에 또 공중의 태도를 어떻게 공중의 태도가 변화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심리학, 이렇게 막 나가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학이나 여기 어떤 정치학 내에서도 국제 정치학에 한정되는 그 외교, 국제 정치의 분야를 넘어서서 공공의견은 어쩔 수 없이 그 막 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주제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과학, 인접 사회과학과의 어떤 그 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이 하나 크고요. 또 하나는 또 조셉 나이 많이 언급되지만은 경성 권력,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 파워보다는 가치, 문화, 제도 등 연성 권력 같은 것들을 매개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결국은 또 보면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 이런 부분들을 또 커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결국은 한 국가의 매력을 만들어내거나 상대국의 선호를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학문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은 뭐 문화, 가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포괄하다 보면 공공의의 분한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 뭐 인문과학 분야를 넘어서 결국은 정보과학이나 이공계 분야도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 2-1 보면은 그 국내 문헌과 그 길보와 해외 문헌을 정리해서 제가 정리한 건데, 보면은 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반응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약간 레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보시면은 뭐 인문학 여기 정리했거든요. 보면 인문학의 역사학에서 외교사 연구, 그다음에 공공의의 역사 뭐 또는 발전사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요. 철학, 그래서 외교 이념 해가지고 공공의의 이념과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정치학은 뭐 워낙에 많이 이런 외교 연구를 많이 했고,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공공의가 외국의 대중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여론, 그다음 미디어 효과, 그다음에 뭐 설득,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학이 관여되고, 또 PR 해가지고 국제 PR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 국제적 공중관계로서의 공중외교 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는 여기도 모여 계시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그 내셔널 브랜딩 해가지고 국가 이미지 브랜딩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요. 사회학에서는 문화 연구, 공동체 연구 해가지고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또 많이 연구되고, 또 그거에 커버하는 범위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외교 컨텐츠가 IT라든지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코리아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보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외교의 학제적 연구의 공간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기존의 외교, 정무외교, 전통적 외교의 그 컨텐츠라든지 학문적 범위를 넘어서서 공공외교는 어떻게 보면 학제적 연구가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외교의 다학제성 또는 다중학문성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보면은 그 스노우 앤 컬이 정리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 일단은 관련 범주와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리적으로도 한 세계, 한 지역으로는 한정될 수 있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학문 이론들이 관여한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수행 주체 측면에서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뭐 NGO, 공공기관, 지방정부 기존의 정부를 넘어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고 또 문제 영역 같은 경우에도 문화, 교육, 언어, 스포츠, 관광, 공중보건, 개발협력, 통일안보 좀 전에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개발협력 얘기하셨잖아요. 보면은 공중보건이랑 그렇게 본다면 내용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셋째로 공공외교 수행에 동원되고 있는 수단 대화, 협상, 국제 방송, 전통 미디어, SNS, 뭐 인터넷 해가지고 결국은 너무나 많은 수단들이 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세빈하고 매츠걸, 헤이든 이 사람들이 그 1965년부터 2017년까지 그 공공외교란 단어가 제목이나 초록에 등장한 저널 논문들, 피어 리뷰드 아티클스를 메타 분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저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저널의 그 원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출발했는가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문 분야에 따라서 공공외교가 그 관련된 논문들이 출간된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흥미로워서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갖고 와봤는데 물론 뭐 외교가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국제관계학이 가장 많았고요. 학술 지수가 15개, 총 논문 수는 234개. 그래서 퍼센트를 따면 11%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학은 제가 여기 후반부에 이 논문 제목도 그렇지만은 이제 정리했듯이 커뮤니케이션학이 국제정치학 못지않게 가장 활발한 그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5개 학술지, 그다음에 출간 논문 수는 116개. 그다음에 문화연구, 스포츠학, 역사학, 그다음에 한 학문 분야로 한정될 수 없는 학제적 분야, 그다음에 공공외교 전문 저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간되는 학술지로는 공공외교 전문 학술지는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가 있고, 그다음에 뭐 Public Relations Review, 그다음에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는 저널로 나와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그 SSCI 그 저널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실리는 저널들을 그 임팩트 팩터별을 분류했더니 International Affairs라는 저널이 1등, 그다음에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가 2등, 그다음에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가 3등인데 문제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SSCI 인용도가 상위 랭크를 차지한 10개 학술지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학술지가 3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해가지고 그만큼 중국 학자들 또는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외교 관련된 학문 이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정치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공외교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학 못지않게 단일 학문 분야로는 커뮤니케이션학이 가장 열심히 가장 활발하게 공공외교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기 계신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분들이 더 전문가시겠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학은 보면은 뭐 그 결국은 이 공공외교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활동하는 행위자들, 정부나 개인, 기업, NGO 등이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전제되고 그런 과정에서 해외 공중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외교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그 학문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고요. 2015년에 5월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된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기존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과와 남가주대 공공외교센터 오늘 이따가 거기 패널에 참여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Advancing Public Diplomacy Research 해가지고 이 주제로 해가지고 사전 컨퍼런스를 공동 계획하고 공공외교 2회 분과 Public Diplomacy Interest 그룹이 출범이 제안돼가지고 ICA 집행부에서 2016년에 분과가 승인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때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2016년 6월 일본 후쿠오카부터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회,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관련된 패널도 열리고 현재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버먼스 대학의 영국의 버먼스 대학의 엘리나 돌레아가 회장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의료는 그만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PR학 공중관계학 분야에서 굉장히 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어차피 20세기 중반이 공공의가 공중과 여론, 퍼블릭과 퍼블릭 오피니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연구와 관심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련된 교육기관도 보면 시라큐스대, 뭐 베이징 외국어대, 조지 워싱턴대 아메리칸대, 교토 외국어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학 관련된 뭐 공공외교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정리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그 공공외교를 커뮤니케이션학의 입장에서 정리한, 그 외교뿐만 아니라 그 공공외교를 커뮤니케이션학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윤슨과 홀, 그다음에 그 뭐 얘기한 것들이 규제된 소통의 과정,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소통 시스템, 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투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외교가 정부가 자국의 견해나 이상, 제도와 문화, 그리고 국가적 목표나 현 정책에 대해서 외국 공중이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학 과정이다. 이렇게 뭐 정의를 내렸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학에서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과거에 보면은 최소한의 비밀이 보장되는 정무적 외교 행위와 달리 공중과 여론의 깊숙한 관여가 보편적인 공공외교 과정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특히 도드라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디어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소로카 같은 사람은 전통적 의미에서 공공외교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외교 정책 결정자에서 정부, 미디어, 그리고 여론, 이렇게 3개 행위자를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소셜 미디어 이전에 미디어에 대한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목표와 효과를 연구한 사람들은 주로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 조기수 교수님도 공부하시지만은 뭐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가 하는 미디어 이펙트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프레이밍, 그다음에 프라이밍, 그다음에 뭐 어젠다 세팅, 어젠다 빌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한국말로는 틀짓기, 뭐 점화 효과, 어젠다, 뭐 의제 형성 기능,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의 특정을 맞춰가지고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외교 관련해서 미디어 효과는 뭐 CNN 효과나 알자지라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볼 때,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결국은 뭐 국제 이슈나 행위자 또는 사건에 대한 세계 언론의 주목은 일종의 리미티드 리소스, 제한된 자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해외 언론이 반드시 주목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된 자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어떤 그 행위자들은 국제 언론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자국에 유리한 보도 프레임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각축을 펼친다 해가지고, 그런 거랑 관련된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과거 여기 제가 인용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영국과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에 유리한 보도를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는가 해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드렸고요. 뭐 보면은 뭐 틀짓기라든지 뭐 그 점화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특히 최근에는 보면은 신공공외교 모델에서 보면은 뭐 주체, 그다음에 소통 수단, 관계 성격, 이런 분들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이 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외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보 행위자나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미디어 접근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레거시 미디어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최근뿐만 아니라 역대 계속 지켜보면은 커뮤니케이션 학 중에서 특히 이제 PR을 연구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공중관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공외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은 이러한 연구 트렌드가 최근 공공외교 주체가 넘어서 이제 뭐 NGO, 기업, 이런 분들 다양한 민간 주체로 확대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레땅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중외교와 공공외교와 PR이 공유하는 특징을 정리했는데, 우선 자기 이익, 촉진, 수사, 연설, 옹호 등을 통해서 설득을 추구하는 대리적 기능, 대표적 기능,
다음으로 협상과 화해를 통하는 대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문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PR과 그러니까 국제 PR과 공공의견은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공유하는 부분이 크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뭐 대표적인 연구들 몇 개 말씀드리면은 뭐 안보섭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했는데, 결국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나 관련 민간업계에 활동하는 일부 종사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서베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외교부 관계자 아니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코이카나 코트라든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이런데 아니면 문화원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에게 서베이를 하고, 아리랑 TV나 이런 데도 있고요.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샘플의 대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공공외교나 뭐 국제 브랜딩, 국가 브랜딩 이런 것들이 갖는 한계,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뭐 많이 하는 게 보면은 뭐 그 공공외교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자칫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공공외교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편향돼 가지고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정부 차원의 PR 연구가 너무 국가 브랜드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오늘 이윤아 교수님 뭐 그런 분들도 하셨었고요. 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상으로 심층 면접했는데 보면은 핵심 개념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인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왔었고요. 뭐 그 반드시 근데 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또 반드시 이런 도구주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나라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고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보면은 도구주의보다는 중국과 적어도 비교할 때는 한국의 어떤 그 공공기관은 담론 경쟁이라든지 정책 경쟁 측면이 더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조영권 남희수 선생님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계열의 연구로는 국가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총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되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보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 실린 그 논문들을 분석한 유재웅, 진용주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상업이나 무역, 즉 뭐냐면은 정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수출 브랜딩이라든지 장소 브랜딩 이쪽으로 좀 너무 편향돼 있는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브랜딩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보면은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정치 브랜딩에 좀 포커싱할 수 있는 좀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홍종필 선생님하고 여선아 선생님이 그 KF의 문화예술 사업이 유럽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최용성 선생님하고 김효민 선생님이 공공외교 채널로서 소셜 미디어 효과에 주목한 거,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상품 마케팅,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 브랜드 파워, 긍정적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를 검증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브랜딩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브랜딩을 좀 접목해서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근데 여전히 보면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연구는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보면은 그 전통 미디어의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성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 부분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빅데이터가 국가 브랜드와 명성 관리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게 이유나 차이원, 정정주 선생님이 구글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데 해가지고 그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 의미망 네트워크 분석해가지고 한국 국가 브랜드 형성 제고 및 한류에 문화적 요소 못지않게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코스메틱 같은 산업적 요소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결국은 뭐 공공외교가 그 수행 주체, 대상, 그다음에 수단 이런 측면에서 괜히 전통적인 외교의 범주가 확대되고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특히 굉장히 열심히 공공외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PR이라든지 이런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외교 연구를 열심히 해오시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해 하나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공공외교가 굉장히 어떤 그 학제적 성격이 강하긴 한데 여전히 어떤 본인들의 학문적인 영역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학 측면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공공외교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거기다 교과서적이고 리뷰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셉 나이가 얘기했던 뭐 소프트 파워라든지 국제 정책에서 전개되는 논의들을 가져가 가지고 일부 수용하긴 하지만 정치학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학자,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나 문화학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함께 코업을 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다학제성의 성격을 갖는 공공외교를 함께 연구하면서 좀 변화를 모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류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공공외교가 다학제성을 갖고 있고, 정리하자면은 다학제성 갖고 있고, 굉장히 전통적 외교와 달리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연구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본인들의 학문 분야에 약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조금은 좀 융복합적인 연구, 그런 것들이 된다면 공공외교가 학문적으로 국내에서든 더 발전하는 데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이재명 선생님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따로 비빔밥 하지 말고 이거 이제 섞어찌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따로따로 연구되고 있는 걸 어떻게 같이 한번 섞어볼 거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이카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공공외교 해석을 제일 어려운 게 퍼블릭이라고 하는, 퍼블릭이란 영어 단어 해석인 것 같아요. 코이카의 5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퍼블릭 헬스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 퍼블릭 헬스는 공중보건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많이 지어지고 보건소 많이 지어지면 되는 대중성에 중점을 뒀다면, 코로나 오고 나서는 퍼블릭 헬스라는 단어가 번역되는 방식이 보건 의료의 공공성으로, 퍼블리시티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대중성의 그러니까 미디어, 뉴 미디어부터 이런 참여와 이걸 어떻게 활성화, 소통 외교를 하느냐는 거 하고 이런 방식, 주체, 대상, 내용, 방식에서 지금 다학제적으로 지금 조금 정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생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제 아마 우리 개발 협력 쪽의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권구순 교수님께서 10분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예, 귀한 학술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김태균 교수님은 거대 담론을 함축적으로 또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고 표현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역시 오늘 발표도 거대한 그런 주제들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자유 토론보다는 좀 지정 토론 방식으로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토론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기후나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현상에 좀 천착하는 측면이 있는데, 디제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어떻게 보면 재해와 또 사회 경제적 여건이 결합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나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거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리스크 문제와 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일종의 함수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공유국 내지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가치적인 하자드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캐파시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까지 인식돼 왔다면, 이 코로나19는 리스크도 높았지만 오히려 대응하는 캐파시티가 낮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선진공유국이나 수원국도 다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K 방역을 또 많이 주창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많이 대내적으로 알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ODA와 프로그램화하는 연결해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 개발 협력에 관련된 정책 그룹과 또 실제 국제보건을 연구하고 하는 학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개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공외교적 측면에서는 이 K방역을 좀 더 브랜드화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방역이란 것은
보편성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역량의 차이일 뿐이지 방역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제보건 쪽에서는 좀 자제하고 적정성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K 방역에 대한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김태균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ODA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협력의 총량에 있어서 공공재원으로서의 ODA 비율이 계속해서 한 40% 내지는 왔다 가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많은 분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가 또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WHO가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양자화 현상과 다자화 현상에 있어서 양자화 현상에 늘어난 그렇기 때문에 코어 펀딩보다는 non 코어 펀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는 주로 북부 유럽에 있는 공유국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어 펀딩을 그만큼 늘리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는 또 국제기구에 어떻게 보면 적정한 그런 재원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문제들까지 또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 균형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저희 한국의 ODA에 있어서도 다자와 양자 원조에 대한 그 균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균 교수께서 말씀하신 재정 구조에 대한 혁신에서 중견국 그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는 그 서프라는 일종의 회전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는데 WHO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좀 주도가 돼서 그러한 그 긴급한 이런 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기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샌다이 프레임워크 말씀하시고 또 전에도 그 회의에서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점 100%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 이꼴 재난이거든요. 일본이 수많은 재난을 겪어오면서 거기에 대응해 오면서 그런 메커니즘 기록하면서 2005년도에 효고 프레임워크에서 2015년도에 샌다이 프레임워크까지 넘어왔거든요. 이전에 발전하면서 이제 뭐 지역 기반의 재난 위기 경감이라든지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렇게 의제를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일종의 브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샌다이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안보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그 프레임워크든 그 좀 새로운 뭔가 이슈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뭔가 그 프레임워크를 지금서부터 학계라든지 또 주요 행위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서부터 개발을 해서 한번 이거를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공외교 분야에서 ODA가 보면 제가 좀 미국 국무부에서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쭉 봐도 그 ODA 성격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ODA 사업과 공공외교의 연결 네트워크 이것이 상당히 좀 관건인데 한국의 ODA 프로그램 중에 공공외교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해외 봉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해외 봉사 활동과 글로벌 연수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의 글로벌 연수 사업은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일단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글로벌 연수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효과성을 봤을 때 실제 오프라인으로 한 것과 뭐 100% 달성률을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지금 따라가고 있고 향후에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은 이제 브랜딩으로 그러니까 블렌디드한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인데 해외 봉사 활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봉사단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개도국의 곳곳에 포진을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 홍보하고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이후에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이 어떻게 또 진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그 개발협력계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진호 전 이사님께서 지금 그 코이카를 이제 떠나신 좀 기간이 됐는데 역시 그때 굉장히 강조하셨던 이런 평화와 또 인간 안보에 대한 주요 담론, 이 개발협력의 담론들이 전만큼 그렇게 관심과 또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외교와 연관해서 이런 평화 ODA 또 이러한 그 인간 안보와 또 평화 구축과 관련된 이 다양한 주요한 그 ODA 현안들이 어떻게 사업화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두 번째 발표에 있어서는 뭐 제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학제적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약간 물리적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혼합하는 노력이 처음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좀 더 유기적인 융합으로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그 공공외교학회 이제 구성을 보면 이제 정치학을 하시는 우리 학자분들과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 커뮤니케이션 쪽의 학자분들이 이제 근데 이 비율이 아무래도 홍보 커뮤니케이션 쪽이 굉장히 좀 강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타 학제 분야들을 좀 포용하고 융합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민 사회가 공공외교 참여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김동택 교수님과 같이 연구도 했는데 이 시민 사회가 어떻게 공공외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방역. 제가 지난 제주 포럼 때 우리 김태환 교수님, 신홍창 교수님 계신 데서 그 얘기 우리끼리 나눴습니다만, 이거 K자 좀 띄자. 잘못하면 국뽕된다. 이게 너무 자국 중심적인 K방역, K팝, K 뭐 이래가는 거에선 그러면 케냐는 어떻게 하고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할 말이냐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DRR, 디제스터 리스크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효고 프레임, 샌다이 프레임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럼 대구 프레임워크일까? 첫 번째 장면의 팬데믹 때는 대구 프레임워크라고 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구 프레임워크 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코리아 프레임워크 잘못하면 또 국뽕될 것 같고 이런 고민. 근데 하여튼 뭔가 다른 틀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코이카에서 해외 봉사단 포함해 가지고 우리 사업 파트너까지 1년에 한 10,000여 명이 해외를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에 제가 코이카 이사로 있을 때 세계 시민 의식, 글로벌 시티즌십은 들어갔는데 아직 공공외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좀 한 번씩 구석구석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입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의 최준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최준혁 교수입니다.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진행해주고 계신 우리 송진호 이사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이 먼저 원고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도 경청해서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10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태균, 이재모 교수님의 발표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양한 현상들, 사건들, 미디어의 변화, 또 행위자들의 다변화 등을 활용해서 이 공공외교라는 학제적 접근의 가치와 의미를 두 분 나름의 시각으로 다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두 분 발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특정 학문 영역의 개념과 이론만 가져와서 공공외교의 새로운 쓰임새 혹은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영학, 또 최근에 많은 민간과 공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ESG, 전통적인 마케팅 연구 영역의 브랜드,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PR과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공공외교라는 학문적 접근에 그 연구의 폭을 매우 확장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두 분의 지향에 동의를 하면서 또 이 두 분의 발표를 기반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공공외교에 관한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특정 연구 영역이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연구 영역을 공부한 학자들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 학문 고유의 연구 대상과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 방법이 뚜렷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연구 대상, 또 연구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있을 때 그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학문에 유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이 공공외교라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까지 될 수 있는지를 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공공외교 연구 대상이 얼마나 다변화, 다양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시각이나 생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어떤 영역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고유의 연구 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발표를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에 이미 잘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은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발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두 분의 생각을 받아서 저의 생각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의 글을 미리 읽으면서 쿤의 패러다임론을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쿤의 생각을 언어를 빌려가지고 이 오늘날의 이 공공외교라는 학문의 위상 혹은 발전 단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쿤은 그 굉장히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책을 쓴 바가 있죠. 여기서 쿤은 과학이 4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과학, 전 과학은 이제 프리사이언스를 전과학이라고 우리 문헌에서 우리나라 문헌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전과학, 정상과학, 정상과학은 노멀 사이언스를 정상과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과학혁명 이런 단계들을 밟으면서 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재의 공공외교는 이 쿤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제 생각에는 이 정상과학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쿤은 정상과학을 이 패러다임이 확립됨에 따라서 공통된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이 받아들여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자신이 속한 패러다임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되고 또 무분별한 비판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공외교의 학문적 발전 단계를 쿤처럼 정상과학의 단계로 이해를 한다면 공공외교의 효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공외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신감도 가져야 하고 또 공공외교의 연구 영역의 다변화나 새로운 연구 방법의 채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공외교의 새로운 접근들을 오늘 이재목 교수님은 신공공외교라는 또 김태균 교수님은 신협력외교라는 개념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공공외교의 지평을 계속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쿤의 생각을 빌려서 제 이야기를 덧붙여 봤고요. 앞서 우리 공무순 교수님께서 김태균 교수님의 글을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급하게 이재목 교수님의 원고를 조금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목 교수님 말씀을 원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첨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목 교수님은 본인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PR을 참 많이 공부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학자로서 저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늘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저런 자세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고요. 흥미로웠던 점은 이 신공공외교를 이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가 생길 수 있었던 점을 미디어의 진화를 또 가져와서 설명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죠.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새로운 행위자의 탄생으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인데, 저는 이제 이 주장을 좀 더 과감히 확장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연구할 것은 아니고요. 이재욱 교수님 향후에 이런 연구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을 한번 활용해서 좀 더 과감한 주장을 한번 해보실 것을 제안하는데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예, 개념으로서의 메타버스, 또 이런 메타버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의 론칭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순천대학교만 해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올 3월에 입학식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 점프 VR이라는 걸 활용해서 입학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미디어가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10대 60% 이상이 이 로블록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천만 명이고, 일일 접속 시간에서 이미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국내 그 네이버가 만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글로벌리하게 사용자가 벌써 2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면서 초래된 이런 어떤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형성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이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 있는 그 침묵 기능인 파티 로얄이라는 그 3차원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공개해서 엄청난 인기를 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순천대학교의 사례나 뭐 로블록스의 타이밍 마켓 쉐어나 BTS의 사례는 이런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삶의 한 공간을 서서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공공 외교의 이 플레이어의 확장을 이런 메타버스가 주도하고 또 촉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서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구현체를 제가 로블록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블록스가 처음에는 게임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플랫폼에서 게임이라는 용어를 차츰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가상세계 구현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자아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새로운 자아의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외교를 이 PR의 관점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러 대상국의 공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디어의 범위에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의 메타버스가 지닌 가장 그 주도로진 효과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 등을 제거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국가의 브랜딩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현재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가 10대 혹은 20대인데 이들이 특정 국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세력이나 집단으로 성장할 때쯤에는 메타버스에서 정교하게 디자인된 특정 국가의 이미지가 현실 공간으로도 트랜스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 또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자아를 구현한다는 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확장해서 이 가상 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공외교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나 실천적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한 김태균, 이재무 교수님이 공공외교, 신공공외교, 신협력외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미나 지향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공통점은 특정한 학문적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상상과 탐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들이 이 학문의 발전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두 분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도 자유롭게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공공외교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학문적 발전 단계를 우리 이제 교수님은 정상적 과학 단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고, 신협력 외교든 신공공 외교든 지금 새로운 학문적인 상상력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지정 토론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줌에 올라온 질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균 교수님하고 이재목 교수님께 답변을 겸해서 코멘트로서 한 3, 4분 시간씩을 제가 드렸으면 하는데, 김태균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네. 네, 두 분 코멘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주셔서 앞으로 뭐 이 연구가 제가 어떻게 진척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피드백을 드리자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외교가 상당히 위험한 외교 장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약간 자체 검열 내지는 성찰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공공외교를 왜 하려고 하는가? 공공외교에 대한 일종의 사실 그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없이 바로 이제 일종의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정책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로 들어간다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만든 외교 정책은 당연하겠지만, 과연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 파트너 국가와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미중의 지금 전략 경쟁에 있어서도 이런 가치 외교라는 것이 일종의 공공외교화 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후코가 얘기하는 소위 거버멘탈리티라는 컨셉, 그리고 그람시가 얘기하는 헤게모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고요. 큰 프레임을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지만 이러한 뭔가 문화적인 작동 기제, 아니면 가치, 밸류, 규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는 전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소셜 리프로덕션, 어떻게 이걸 리프로듀스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국은 미중이 갖고 있는 1대1로와 B3W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저는 저희만의 어떤 논의들이 지금 뭐 오늘 많은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규범을 넘어서 일종의 우리의 공공외교의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찰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저는 시민사회다. 시민사회가 들어와야지만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인 어떤 공공기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일종의 뭐 세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HDP 넥서스가 오늘 좀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후회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 그리고 개발, 그리고 이제 뭐 인권까지, 인권뿐만 아니라 인도주의까지 연결시키는 넥서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고요. 과연 한국은 HDP 넥서스에 대해서 어떤 공공외교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무슨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조금 더 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신협력 외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의 외교의 틀로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어렵다. 신대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HDP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통합적인 연계, 이슈를 연계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노력 하나와, 그다음에 한국의 공공외교의 파트너가 누가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투 트랙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목 교수님. 예, 그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 권구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공외교는 다양한 학문적 백그라운드 가신 분들의 유기적인 어떤 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준혁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제가 많이 귀 기울여 들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공공외교가 진정한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려면은 단순히 연구 대상 혹은 학문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융복합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인 어떤 기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공외교 학회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되게 진짜 학문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 이제 쿠폰 얘기하시면서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과학학문 얘기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준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그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 위기가 좋은 의미에서 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공위기도 지금 정상과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혁명, 그다음에 그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에서의 어떤 과학 혁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서 학회 학문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학자들께서 많이 함께 귀 기울여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여기 오프라인으로 플로어에 지금 7분 조기숙 회장님 포함 계신데 혹시 플로어에서 마무리 혹시 코멘트 조기숙 회장님? 예, 마이크가 좀 준비될까요? 마이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세션에 이어 두 번째 세션에 그 발제 토론해 주신 그 사회봐 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그 발제문을 저희가 이제 그 요청할 때 저희의 그 어떤 취지를 말씀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널에 원고를 투고해 주실 때 좀 저희 원래 취지를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세션 그 발제자분들도 다 이 세션을 지금 그 듣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외교부에서 궁금해했던 거는 사실 그 글로벌 이슈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는 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 저희 학회에서 궁금했던 것은 지금 다양한 이론들이 학제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뭐 모든 이론이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정치학 같은 데에서는 특히 정치 행태나 이제 그 여론 하시는 분들이 기여할 바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아직까지는 국제 정치 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공공외교를 하고 있지 정치 행태나 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학이면 정치학, 커뮤니케이션이면 커뮤니케이션들이 어떤 이슈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좀 그 글로벌 이슈를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할 수 있다면은 아까 이제 기존에 했던 무슨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환경, 여성, 반부패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뭐 보건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제 하이텍 같은 그런 분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분야가 더 와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존에 기여를 하고 있던 그 전통 학문들은 정치학, PR학, 뭐 행정학, 사회학 이런 학문들은 어떤 쟁점에 글로벌 이슈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이것도 저희가 조금 알면 오늘 발제한 것에 덧붙여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 체계화, 개념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클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자들이 조금 그 도와주면 좋겠다. 어차피 공공외교라는 게 실천적 학문이지 그렇게 뭐 철학적이고 이론적 뿌리가 있는 학문이 아니고 사실 어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필요로 하게 된 필드란 말이에요. 디스플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드라서의 그 이론은 역시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은 좀 효용 자체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회 발전은 결국 현장과 얼마나 가깝게 흘러가느냐에 학회에 저는 운명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의 그런 고민, 그 이론적 전통적 이론이 이 새로운 공공외교 분야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어떤 이 매치가 믹스앤 매치가 가능할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원고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정리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외교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신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여튼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정책 공공의로서 policy 어드보카스에 관한 얘기까지 어떤 주제 영역까지 갈 수 있을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 정해진 시간 2시 30분 딱 시간 맞추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 또 두 분의 토론자 그리고 우리 조기숙 회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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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발제를 맡아주신 이재목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권구승 교수님, 최준혁 교수님, 그리고 이번 세션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송진호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휴식 후에 2시 40분부터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